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SVM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선형 SVM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형 SVM 중에서도 하드마진 SVM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VM이란 무엇인지 먼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SVM은 널리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문론입니다. 불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통계적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할 경우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패턴 인식과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에 해당이 되고요. 분류와 회귀 문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분류 문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선형 분류 모델인데요. 이진 선형 분류 모델이죠. 사실 지금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논의했던 분류 모델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타 다른 방문론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래와 같이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왜 커널 트릭이라고 불리워지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V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분류기는 학습 기반의 분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함수가 있을 텐데 SVM 역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지요. 자, 일단 아래 왼쪽의 그림을 볼게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네요. 이 빨간 네모 클래스와 파란 동그라미 클래스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두 클래스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클래스를 분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어서 하나의 군집과 또 다른 군집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두 군집을 나눌 수 있는 선, 직선은 참 많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그어져 있다시피 정말 다양한 선이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SVM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마진이라고 불리워지는 공간이 가장 넓게 형성되도록 하는 직선을 이렇게 결정 경계로 학습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선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직선이 결정이 되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학습해서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선분이 결정이 됐는데요. 결정 경계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정상적으로 분류기가 동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데이터에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유사한 데이터는 이런 주변에 형성이 될 거예요. 보통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이 지금 노이즈를 그렸어요. 비슷하게 이런 곳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오른쪽과 같은 이 마진이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결정 경계에서는 지금
서로 상대 영역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왼쪽과 같이 지금 현재 핑크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결정 경계라고 했다면, 좀 오버해서 이야기했을 때 빨간 네모 역시 파란 동그라미 영역에 침범을 했고요. 파란 동그라미 역시 빨간 네모 영역에 침범을 했습니다. 즉 서로 이 마진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의 결정 경계는 새롭게 들어올 데이터에 강인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SVM이라고 하는 분류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과 같이 마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써 이야기했던 결정 경계, 서포트 벡터, 마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결정 경계란 서로 다른 클래스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기준, 이렇게 A라고 하는 클래스와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완벽하게 나누려는 기준 선분 혹은 평면 혹은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 되었을 때는 초평면 해서 오타네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기준이에요. 두 클래스를 완전히 나누기 위한 분류 기준.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결정 경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 중에서 이 결정 경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는 이 녀석이죠. 그리고 A라고 하는 클래스의 데이터 중에서도 이 하이퍼플레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는 이 녀석이고요. 즉 이렇게 결정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각 클래스의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서포트 벡터가 하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예시에서는 우연치 않게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만 각 클래스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만 점선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즉 서포트 벡터는 하이퍼플레인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선 위에 있는, 즉 결정 경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각 클래스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마진이라 함은 어떤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 마진이라고 지금 하는 녀석은 점선과 A 클래스의 점선과 B 클래스의 점선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아무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죠. 깨끗하네요. 즉, 이 공간을 마진이라고 하고요. 이 두 서포트 벡터와 직교하는 직선, 이 서포트 벡터가 지나가는 이 점선과 직교하는 직선과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점인데요. 실은 하이퍼플레인이 먼저 결정이 지어진 다음에 이 점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선을 먼저 결정하고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 경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요, 데이터 인베딩 공간보다 한 차원 낮은 부분 공간을 뜻하는데요. 한 차원 낮은 부분 공간입니다. 데이터 인베딩 공간이라 함은 지금 이렇게 x1, 이렇게 x2라고 하는 데이터이죠. 데이터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즉 데이터를 이렇게 인베딩해서 표현한 공간을 의미하고, 두 개 2차원 공간에서는
결정 경계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고 3차원 공간에서는 이와 같이 평면으로 나누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평면, 2차원 데이터 공간에서는 직선, 4차원 이상은 이제 그리지 않을게요. 4차원 이상 데이터에서의 경계는 초평면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정 경계, 뭐 하이퍼플레인이나 뭐 서포트 벡터나 기타 등등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결정 경계는 wx 플러스 b는 0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차원 직선이었잖아요. 2차원 데이터 인베딩 공간에서는 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 b는 y절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벡터 표현으로 변경을 해보면 결국 wx, w 트랜스포즈니까 wx 플러스 b는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똑같이 w가 결국에는 기울기에 해당이 되고 b가 바이어스여서 결국 y절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 이 평면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빨간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은 여기를 의미할 겁니다. 파란색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은 다음과 같이 수학적 수식으로 wx 플러스 b는 1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빨간색 서포트 벡터를 지나는 초평면은 w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기준선이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 파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은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밑에 있는 마이너스 플레인에 존재하는 빨간색 데이터들은 w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의 클래스를 플러스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라고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x에 여기 지금 위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결국 x를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클래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테이션을 조금 달리 했고요. 결국 이 w라고 하는 것은 초평면의 법선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울기는요. 법선 벡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요. 서로 다른 클래스, 즉 이 플러스 공간에 존재하는 파란색 데이터와 마이너스 공간에 마이너스 공간이라고 할게요. 여기를요. 마이너스 공간에 존재하는 빨간색 데이터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와 같이 이 하이퍼플레인의 법선 벡터 방향이 이게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즉 이 법선 벡터를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즉 플러스 공간에 있는 데이터는 마이너스에 있는 영역의 데이터와 이 람다 곱하기 w만큼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법선 벡터를 위아래로 하이퍼플레인을 법선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결국 핵심은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최대 마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수학적 표현까지를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수학적 표현을 써볼게요. WTX 플러스니까 요 양의
그룹에 있는 데이터 플러스 b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파란색 서포터 벡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서포터 벡터는 요 x 플러스는 이 x 마이너스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저 부분을 치환을 하는 거죠. x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 w 플러스 b는 1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풀어서 써보면 wt x 마이너스 그냥 쓸게요. 플러스 wt 람다 w 플러스 b는 1이고요. 먼저 이렇게 묶으면 wt의 x 마이너스 플러스 b 더하기 람다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w 트랜스포즈 w는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 wt의 x 마이너스 플러스 b는 반대쪽에 있는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의 w 트랜스포즈 w는 1이 되고 결국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양쪽 서로 플러스 플레인의 서포트 벡터와 마이너스 플레인의 서포트 벡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보면 결국 요 두 벡터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있고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w 곱하기 w 분의 2로 표현될 수 있다. 자, 그럼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명시적으로 구해봅시다. 우리가 계속 마진을 최대화할 건데 이 마진의 거리는 무엇이냐?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L2 놈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요 x 플러스 녀석, 요 x 마이너스 녀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 서포트 벡터의 거리를 구하면 결국 이게 마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는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이쪽 플러스인데 못한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아니네요. 이 부분은 여기서 왔었어요. 네, 그래서 x 플러스는 x 마이너스 플러스 람다 w로 치환될 수 있고 결국 x 마이너스와 x 마이너스는 사라져서 람다 w의 L2 놈이 마진에 해당이 됩니다. 이 L2 놈, w의 L2 놈은 우리가 결국 L2 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요 수식에 맞춰서 L2 놈을 변형시켜 보면 결국 람다 곱하기 루트 W 트랜스포즈의 W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람다를 앞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W로 표현을 했었죠. 저 부분을 갖다 대입을 하면 어떻다? 결국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W의 L2 놈분의 2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미니마이즈 바꿔볼까요? 맥시마이즈죠? 최대화니까 교수님 실수했네요. 이렇게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SVM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유도한 수학적 표현으로 마진을 바꿔봤을 때
W의 L2 논분의 2가 되고, 최대화 문제는 최소화 문제로 변경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거 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미니마이즈 2분의 W의 L2 놈이 되고요. 이 L2 놈이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 루트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제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시켰냐 식을 이렇게 2분의 L2 놈의 W의 L2 놈의 제곱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즉 정리하면 SVM의 목적 함수는요.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자, 2분의 1 곱하기 W의 L2 놈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W와 B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W와 B는 결국 뭐였죠? 이 하이퍼플레인과 하이퍼플레인의 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 연계를 결정짓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렇게 두 종류의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완벽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이때 붙죠. 이 결정 경계를 결정하는 W를 최소화하는 할 때 우리가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은 뭐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x 플러스 b 일 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았죠. 이거 플러스였어요. 그때 즉 이 소리는 요 x가 플러스라는 녀석은 y가 플러스 1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x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y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았기 때문에 요 두 수식을 같이 쓰면 요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잘 써볼게요. 이쁘게. 자, xt의 x 플러스 b는 1보다 크고 wt의 x 마이너스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이게 y는 1이고 이는 y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요 두 식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요 앞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지금 뒤집어진 거 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SVM의 목적 함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SVM이라고 하는 분류기는 뭐다? 자, SVM이라고 하는 분류기는 마진을 최대화하는 분류기다. 즉, 학습하는 과정에서 결정 경계를 찾게 되는데, 이 결정 경계는 결국 마진을 최대화하는 녀석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잘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수식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이 수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최적화 이론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수식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 자체를 깊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수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 방법론을 가볍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VM의 오리지널 프로블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앞부분에서 지금 여러분이 접했던 원식입니다. 이와 같은 식은요,
라그랑지 승수라고 하는 것,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해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그랑지 승수는 유도 과정을 통해서 프라이멀 프로블럼과 듀얼 프로블럼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듀얼 프로블럼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목적식과 제약식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목적식 오브젝티브 펑션과 제약식 컨스트랜트 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 수식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프라이멀 프로블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라그랑지 승수의 해법은 맥스민 프로블럼에 해당이 돼요. 앞에서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만 풀었는데 지금은 맥시마이제이션과 미니마이제이션을 같이 푸는 문제로 변형이 됐죠. 즉 식이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본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는 유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라그랑지 승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학 교과목에서 배웠거나 배울 예정일 거고요. 아직 본인이 이 해법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모두를 위한 컨벡스 최적화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시면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교수님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으로 바뀌는 과정을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SVM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아래와 같이 변형이 될 수 있고요. 한 번 더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듀얼 프로블럼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즉, 이 노란색 박스의 부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알파를 구하면 되는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그때 조건은 알파 곱하기 yi는 모두 다 더한 것이 0이고 각각의 알파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식을 보시면 W와 B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두 알파와 XY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XY는 입력 데이터의 값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하나의 이 디시전 베리어블인 알파를 통해서 이 알파를 구함으로써 결정 경계인 W와 B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최적화가 되기 위한 조건, 이 SVM에서는 KKT 컨디션, KKT 조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조건 4가지가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요 스테이셔너리티라고 하는 W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식과 요 식은 항상 존재합니다. 즉 선형 SVM이나 소프트만 지금 배우고 있는 선형, 비선형 모두 다 존재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둘 수 있고요. 이 프라이멀 피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분, 요 프라이멀 부분에서 존재했던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 듀얼은 이 듀얼 부분에서 존재하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라고 하는 조건이 좀 자주 많이 사용되는데 한번 이것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천천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그림 밑에 걸 보고 자, yi는 뭐죠? yi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 w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 b가 y절편 바이어스라고 생각하시고 요게 x 플러스 즉
아까 뭐라 그랬죠? 요게 요 부분이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요. 이 식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알파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요 뒤에 부분이 0이 되는 건데요. 결국 컴플리멘터리 슬랭리스를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KKT 조건에. 때문에 알파가 0이 아닌 경우, 즉 이 소리는 뭐냐? 알파가 0보다 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요 KKT 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요 뒷부분이 0이라는 소리겠죠. 자, yi의 wt의 xi 플러스 b가 1이다라는 것은 결국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x라고 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저준이 써둘게요. 요게 wtx 플러스 b는 0이었고요. 요 플러스 쪽이 wtx 플러스 b는 1이었고요. 이쪽 점선이 wt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요 두 식을 의미하죠. 여기. 즉 이 점선을 의미해요. 이 점선이 1이라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이 서포터 벡터를 의미하겠죠. 1보다 크면 이런 아이들일 거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목적 함수에 대한 솔루션으로 알파를 구하는데 결과로 나온 알파가 0보다 크면 x는 서포터 벡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알파가 0인 경우는 요 뒤에 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x가 서포트 벡터가 아니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서포트 벡터만을 가지고서 하이퍼플레인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VM의 어떤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에 노이즈를 조금 가미한다 하더라도 그 노이지한 데이터들은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SVM이라고 하는 분류기는 이와 같이 다른 분류기와 달리 아웃라이어에 강인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특성 때문에 성능이 높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선형 SVM의 목적 함수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알파 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 뭘 구한 거죠, 여러분? W를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서 구한 BW를 가지고 바이어스 텀인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리는 결국 W와 B를 모두 다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됐고 새로운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Y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WT 곱하기 X 뉴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는 식을 의미하고요. 결국 요 결정 경계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클래스를 부여한다. 즉 서로 다른 클래스를 부여할 건데 SVM을 통해서 우리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각각 서로를 라벨링한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금까지의 이 SVM의 수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토익 젬플을 가지고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부분을 거치면 조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선형 SVM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